오늘은 세계경제포럼,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데서 글로벌 경쟁력 지수라는 것을 매년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금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13위로, 지난해 15위에서 1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세계 1위로 평가가 되면서 지금 이번 정부나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대단한 성과로 지금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가끔 토론을 해가지고 다툰 적이 있는 우리 최백은 교수가 이걸 봐라,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세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성이 1인데 베네수엘라하고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러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또 방송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세계 13위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거시경제 안정성 1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순위를 보면 매년 조사 대상 국가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한 140개 국가에서 뭐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래서 몇 개 차이가 없으니까 상위서부터 보면 2012년에 우리나라가 19위였고요. 2013년에 25위, 2014년서부터 2017년까지는 26위를 쭉 유지하다가 갑자기 2018년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15위, 그러면 금년에는 13위로 바뀌었습니다. 뭘 그렇게 한국이 잘해서 갑자기 국제 경쟁력이 이렇게 잘 했을까? 여기에 큰 이제 의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 랭킹은 그 전해의 경제 성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의 랭킹은 뭐 지금 금년이니까 아직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2018년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2018년은 17년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우리 문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그때 가지고 26위에서 15위로 껑충 튀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뛰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보고서, 지금 이제 랭킹이 아주 뛰어나게 좋게 나온 게 2018년, 19년이니까요. 2017년까지 보고서 성과 지표는 크게 국가 경제를 가 잘 되려면 우선 기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됐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기반 요소가 있고, 그 후에 그 기반적인 자원들이 잘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거로부터 성과를 더 효율성을 내기 위한 요소가 있고, 그 후에다가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돼서 이거는 경제개발 단계별로 초기에 이제 베트남 같으면 싼 인건비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경제를 하는 반면에 중위권 경제들은 IT 투자를 하고 뭐 그래서 교육에 더 투자하고 그래서 효율성 개선을 하고, 선진국들은 대개 지식 기반으로 혁신을 가지고 더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보면 경제의 개발 단계이기도 하고, 한 경제가 잘 되려면 이 기반 요소로부터 리소스가 잘 준비가 돼 있고, 뭐 도로도 있어야 되고 철도도 있어야 되고 항만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잘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기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내는 요소, 혁신 요소들이 결합이 된다는 건데요. 크게 보면 12가지의 커다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사이에 제도가 얼마나 성숙돼 있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인프라가 잘 깔려 있냐. 세 번째가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국민들의 건강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얼마나 돼 있냐, 기초교육. 대개는 초등학교 교육까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반 요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대학이죠. 대학의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잘 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훨씬 성숙하려면 이제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에 얼마나 효율성이 높으냐, 시장에 경쟁을 하는데 장애가 없냐, 규제가 얼마나 적냐,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효율성입니다. 이 노동을 고용하고 해고하는데 얼마나 쉽게 하느냐 해가지고 노동시장의 규제가 얼마나 적냐, 금융시장이 잘 발달해야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나 IT 같은 인프라가 잘 돼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수 시장이 크면 경제가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크기 이런 걸 가지고 효율성 확장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들이 얼마나 성숙된 산업, 그러니까 고도화돼 있느냐, 혁신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걸 가지고 혁신 요소,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그룹, 그 중에서도 안에 지표를 다시 12개의 필라, 기둥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17년까지 순위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맨 밑에가 19위서부터 아까 26위까지 2012년에 19위가 되게 좋았다가 23년에 25위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26위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반 요소 랭킹을 보면 다 뭐 18위에서부터 16위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기반 요소 중에서 뭐 철도, 항만, 전기 이런 인프라 요소는 상당히 랭킹이 8위에서 10위권에 왔다 갔다 하고, 거시경제 지표를 환경을 보시면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10위서부터 9위, 7위, 5위, 3위, 2위로 쭉 거시경제 지표는 우리가 상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헬스나 교육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이하 그런 데서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의 참여도가 유아원, 유치원이 옛날에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환경이 좀 나쁘고, 특히 헬스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달리 결핵의 발병률이 높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결핵 때문에 순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피션시 쪽에서 보면 다 뭐 20위권이 랭킹인데 눈에 띄는 게 이제 노동시장의 효율성 랭킹이 금융하고 노동시장이 70위에서 80위, 90위 선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으로 이 랭킹을 낮추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노동시장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낮은 사회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혁신 쪽은 뭐 보통 한 20위권에서 이렇게 쭉 변함이 없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타이퍼가 있습니다. 2018년하고 19년 순위가 갑자기 변화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성과 지표가 확 바뀌었어요. 아까 저기 베이식 기초 지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네블링 요소라고 그래 놓고요. 거기에 뭐 하냐면 제도하고 인프라는 똑같은데 정보통신의 수용 ICT 어덥션이라고 하는 게 새로 있고요. 매크로 이코노믹 엔바이러먼트라고 그랬는데 매크로 이코노믹 스테빌리티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1위로 갑자기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위가 다른 거는 이제 큰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품 시장의 효율성이라든지 노동시장의 효율성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도 갑자기 80위권에서 18위, 19위로 확 바뀝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이런 게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18년에 측정 지표를 확 다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ICT 쪽에 새로 측정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됐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코노믹 스테빌리티가 옛날에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는 게 거시경제 환경 지표하고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 지표도 결핵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금융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전까지는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네 대출 받으러 갔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설문조사 하던 거를 설문을 다 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가에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확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랭킹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스 쪽을 한번 보시죠. 헬스에서 말라리아,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 없죠. 말라리아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일어나느냐. 말라리아 때문에 사업들이 얼마나 지장을 받느냐. 이건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라리아 때문에 출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지표가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 근데 우리나라가 결핵에 발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핵에 대한 비즈니스 피해. 이게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서는 없는 병이 결핵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이유를 음식 먹는 방법에서 술잔 서로 돌리고 국에다 같은 이렇게 숟가락 집어넣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핵이 잘 없어지지 않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없어진 병이 결핵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헬스 쪽하고 지표가 낮아졌었는데 이런 수많은 지표 다 없애버리고 헬스를 그냥 건강, 기대 수명 이거로만 해놓으니까 한국이 이게 랭킹이 확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지표가 쭉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나빴던 지표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거를 스킬화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뀌었는데, 스킬 쪽에 보면 디지털 스킬 뭐 이런 거 하니까 우리나라가 높잖아요. 전에 없던 학생 대비 선생님 학생 수하고 선생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이제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좋은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표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네블링 팩터 중에 ICT 어덥션 보면 그 전에 있던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가 낮게 됐던 건 다 없어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모바일, 그 다음에 파이버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자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거 뭐 당연히 한국이 이제 1위인 지표들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것이 테크놀로지컬 레디니스에 보면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그런 거는 기업들의 최신 기술, 그러면 ICT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뭐 의료서부터 다른 게 다 있는데 이런 게 다 빠져버리고 그냥 ICT만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랭킹이 확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지표를 보시면요, 이 거시경제 환경 지표가 5개였는데요, 이게 딱 2개 지표로 바뀝니다. 거시경제 안정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는 인플레입니다.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부채하고 국가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로 축약을 해서 2개로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전에보다 다른 데 낮췄던 2개 지표는 쏙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세이빙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정부가 예산에 적자를 내느냐 안 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아까 12서부터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년 2016년 데이터까지 2위로 내려와 있었고, 이미 내려와 있었고, 2018년 19년 1위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근데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 2개만, 그 전에 있던 거 다 빠지고 인플레이션하고 국가 부채로 줄였는데, 연간 인플레이션을 0.5%에서 4% 안에 들어가면 만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우리나라는 2014년서부터 이 범위 내에서 다 4% 미만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계속 1위였어요. 전 세계를 만점을 맞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감점을 하고 디플레이션이 돼도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0.5% 미만으로 내려도 감점을 하거든요. 근데 2012-4년서부터 2018년까지는 이 범위 내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그 보시면 이게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11년, 12년에 4%를 넘어간 적이 있다가 2013년서부터는 다 4% 미만이고 밑에가 0.5%인데 지금 문제는 2019년에 0.5%에서 밑으로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갔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다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공동 1위였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선진국은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놀죠. 그런데 0.5보다 이렇게 디플레이션 간 나라가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연히 이게 이제 100점을 못 맞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0.5%로 2019년에 이제 디프레션으로 가고 드디어 마이너스로 지난 분기 2개 분기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만 모아서 그러는데 국가 전체의 GDP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CPI라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특정 물품들의 물가만 재는 거고요. GDP 물가는 뭐를 재는 거냐 하면 기업이 사는 거, 정부가 사는 거, 소비자가 사는 가격을 다 총체 물가인데 보면 2019년에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가 다 마이너스로 가서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걱정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하고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팽창 속도가 제일 빠르고 부채 성장 속도도 제일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디스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악화될 가능성이, 랭킹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미 14년에 12위에서부터 계속 2위까지 내려졌다고 그랬는데 앞에 2015년서 14년서부터도 지금 같은 지표로 쟀으면 다 1위입니다. 계속 1위.
예, 그러니까 이건 앞에 정권에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하고 신용 등급은 금융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최고 등급으로 다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 있고 정부도 재정을 계속 보수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2014년서부터 저 지표대로 했으면 계속 세계 1위였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잘해서 나온 지표는 하나도 없는 거죠. 2012년에 우리나라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12가지 중에 청색이 한국이고 까만 게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으로 있는데 보면 저 지표가 바깥쪽으로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고 보면 늘 우리나라는요, 그 거시경제 환경이나 안정성에서 선진국보다 좋아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적고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북구 유럽에는 작은 나라가 많으니까 그 나라라고 평균 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마켓 사이즈가 큰 쪽에 속하니까 거기도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지는 게 뭐였냐면 노동시장의 효율성하고 자본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 국가 제도의 법치주의를 얼마나 잘하느냐, 정부가 얼마나 잘하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냐,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늘 우리나라가 점수를 까먹는 영역인데, 저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주관적 판단에서 객관적 판단으로 돌리면서 랭킹이 올라갔고, 18위 정도 국가 수준으로 올라갔고, 항상 저게 80위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노동시장하고 우리 국가의 제도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2019년에서도 낮은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해고하기 위해서 들여다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과 해고할 때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다든지 노사관계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급여를 얼마나 기업이 마음대로 유연하게 결정하는지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보면 전 세계 97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악화된 게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순위도 우리나라 100위가 되고요. 그 국제 간에 쉽게 뭐 비자 받고 움직이고 이런 게 70위.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보면 전 세계 여기 조사 대상 138개 정도 140개국 중에 97이니까 아주 바닥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소위 노동시장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고 이거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 평가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어려운 거죠.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하려다가 다 실패하고 못했던 거고 이번 정부는 소위 좌파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같은 거는 노동자들의 양해가 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건데 그걸 보수 정권이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 이번 정부는 가장 진보적인 정부니까 그들을 설득해서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시장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고 그 지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바닥권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걸 가지고 이번 정부가 잘한 것처럼 막 난리치는데 그 다보스 포럼의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 급증은 그냥 측정 지표를 2018년에 대표가 변경을 했고 한국한테 유리한 지표가 되고 들어가고 불리한 지표는 다 빠져버린 데서 온 거고 거시경제 안정지표는 이 바뀐 거대로 옛날 걸 평가하면 2014년서부터 17년까지가 다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이미 유지해 왔던 건데 2019년에 와서는 이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게 디플레이션으로 0.5% 이하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진행 중이고 부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재정이 팽창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시 안정지표를 평가한 것은 이전 정부들 그거는 뭐 꼭 보수 정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다 보수적으로 재정을 관리한 거에서 온 거고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던 이유 때문이지 뭐 이번 정부가 이거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실은 지금 악화시키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 4분기, 이제 분기가 한 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를 0.5% 이내로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디프레션 때문에 내년에 저 거시경제 안정지표에서 1위를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잘해서 거시 안정지표가
안정적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많은 국회에서도 제가 가서 이제 그런 봉변을 당했고 이번 정부를 옹호하고 있고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베네수엘라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극렬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근데 비판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수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베네수엘라하고 한국이 지금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시장이 결정할 걸 정부가 결정을 하고 전문가가 결정한 일들을 운동권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나 에너지의 전공자가 아니라 환경론자를 원자력위원회에다 다 집어넣고 원전 폐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베네수엘라가 했던 거고요. 국가의 경제 능력을 벗어난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그것도 생산적 복지 또는 위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는 복지들을 해서 국민들을 기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능력을 넘는 복지를 확대하면 나중에 다음 세대에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첫 번부터 그렇게 돈을 마구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된 게 아니고 복지를 하려다 돈이 모자르니까 돈을 찍어낸 거지 첫 번부터 바보처럼 돈을 찍어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네수엘라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지금 가는 방향이 미래의 우리나라가 미래의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거지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얘기는 아닌데 마치 지금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하고 비교한 것처럼 반박을 하는 것도 논점을 벗어난 얘기다. 그 반박을 하려면 지금 하는 짓들이 재정 적자로 안 가고 경제 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가 아니고 그리고 경제가 축소되지 않고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그 논점을 벗어난 말장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